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에 돌아가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습니다.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뭐.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거는 법에 없죠. 민주당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법사위에서 두 분은 자주 보시죠? 예, 법사위에서 자주 뵙습니다. 네. 싸우시는 편은 아니고요. 백혜련 의원님하고는 좀 안 싸우죠? 아니, 제가 좀 조용하죠. 네. 워낙 목소리가 크시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백혜련 의원님은 이제 그 법사위 상임위에서 네.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시네요. 네, 점잖으시죠. 네. 장제원 의원님이야 뭐 소문난 공격수. 뭘 소문난 공격수입니까? 이게 예산을 차분하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예산 만들어야 대결일 때는 되는데.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장기영 의원님. 네. 협치의 진술을 보여주셨어요. 아우, 제가 예산 한 2개월 하는 동안 그냥 잠에서도 그냥 꿈에서도 그냥 네. 예산이 나와가지고. 새벽까지 고생하시는 예. 거죠. 저 뉴스로 힘들었습니다. 봤습니다. 네. 자, 이학지 의원 방금 헤드라인에서 잠깐 나갔는데 바른미래당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입당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인천 서구 갑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원래 처음에 이제 저 탄핵 사태 이후에 바른정당으로 나가실 때 장 의원님이랑 같이 저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나가실 때 그때 저 그 책임을 물어서 이번에 인적쇄신 명단에 김용태 의원 이런 분들 이름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분은 늦게 다시 돌아오는 건데 어떻게 징계 대상은 아니고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놓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학재 의원이 네. 자유한국당에 돌아온 거에 대해서는 환영할 얘기인데 우리 앵커께서 그 주말에 21명 당협위원장 박탈 문제를 같이 엮어서 질문을 주시니까 네. 제가 좀 참 답변 드리기가 네. 논평 드리기가 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가지고요.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논평한다는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쨌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아픔을 겪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참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학재 의원을 위해서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기 때문에 그 지역구를 비워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본인이 자유한국당 오셨기 때문에 그 지역이 비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공모를 응하게 되면 네. 그 가운데서 여러 명 중에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당협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 뭐 바른미래당에 있는 의원님들 지역구를 몇 분 비워놨다 네. 그래서 오기를 기다린다 그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더 오신답니까? 가까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순전히 자신의 판단이고 자신의 책임이고 네. 그 정치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신이 지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제 인적 쇄신을 네. 자유한국당이 하셨다 그러는데 어쨌든 고무줄 잘 땐 부분은 분명히 당연 고무줄 잣대라는 건 인정할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학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은 예결산이 끝나고 나서 자유한국당을 복당한다. 그게 소문이 사실은 파다하게 났었지 않습니까? 네. 네.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몇 차례 하셨어요. 네. 네. 고민이 그런 된다 이렇게. 상황이고 네. 지금 뭐 당협위원장 자리 안 비워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결과 보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만약에 이학재 의원님만이 아니라 다른 분이 오신다면 저는 그분 자리도 분명히 비워놔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조광택이 위원이신가 봐요. 결과 보고 네. 자, 이렇게 저 당을 옮기는 이학재 의원 3선에 문제는 이제 국회 정보위원장인데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논란인데 먼저 가장 이번 일로 속상한 분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뭐. 근데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거는 법에 없죠. 뭐 나이 든 사람 설득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는 당이 포용도 해야 되겠지만 기강을 잡아야 될 것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에서 이승민 의원 자리나 이런 지역을 비워놨다는 얘기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학재 의원 입장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강력한 야당, 강력하고 힘 있는 보수 야당을 재건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고 대안 세력이 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이 늦었지만 적기이고 다른 분들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실 거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투표로 인해서 결정이 되었잖아요.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당적 변경과 관련된 상임위원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당의 요구도 없었어요. 이학재 의원 기자회견 직후에 바른미래당 당원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정보위원장 자리 내놔라 해서 이렇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부 자리를 갖고 떠나면 안 되지 회자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정보위원장 자리 갖고 가는 건 어때요? 원론적으로는 이학재 네. 의원 말이 맞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해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몫은 있지만 본인이 선출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새누리당에서 그 당시에 그 바른정당 올 때도 바른정당의 그 상임위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네. 맞는데 다만 그때도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네, 다만 그 정보위원장이라는 바른미래당의 몫을 가지고 그대로 자유한국당 온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나 또 국민적 시각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고요. 이학재 의원이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복당하는 명분 자체가 보수의 통합이고 또 대한정당이고 강력한 어떤 그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 이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자유한국당으로 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자신이 주장한 그런 주장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 역할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언론적으로 이학재 의원 말이 틀리고 손학규 대표 말이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상임위원장 말씀은 법리적으로 이 말씀이십니까? 네. 상임위원장 자리는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원내 교섭 단체 간 협의회에서 어떤 상임위를 어떤 당이 가져갈까가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보위원장 자리는 그때 바른미래당에게 주어진 겁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놓고 가야 한다. 그렇죠. 근데 국회직이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 바른미래당에서 한다면 그렇다는 바른미래당 거죠. 몫으로 굳이. 원내 지도부끼리 협상의 산물이지 네. 그 협상의 산물로 이학재 의원이 된 거지만 이학재 의원은 법적으로는 본회의의 투표에 의해서 네.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다만 그러한 행동,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때 네. 과연 바른미래당 몫으로 이 협상의 산물로 생긴 상임위원장을 갖고 오는 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판단이나 비판의 몫은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앞서 백 의원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 명단 21명을 보면 이번에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름이 오른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지난 정부가 잘못돼서 그것을 반성하는 의미로 당을 박차고 나간 분들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이름이 오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러면 지난 정부의 과오에 대한 또 탄핵까지 되게 된 거에 대한 반성이 숨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질문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장 의원님도 당사자 중에 한 분이시라 당을 나갔다 들어오신 분이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난처하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쇄신안의 의미가 뭐냐? 책임이 있죠. 다 책임이 있죠. 남아 있었던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에 책임이 있는 분들도 책임이 있고요. 또 당의 분당 사태를 초래한 그런 탈당했던 분들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외부 위원님들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양쪽 다 책임이 있지 않느냐. 모두 책임이 있다. 네, 그래서 양쪽의 다선 의원 중심으로 그 책임을 좀 묻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것마저도 우리 국민들이 탄핵이 판단하는 잘못되지 문제고요. 않았다면 그때 당을 깨고 나간 분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판단도 네. 제가 지금 뭐 백혜련 의원님 말씀을 제가 듣는 게 맞지 이 그 조강특위 위원님들의 판단을 구성원인 제가 네. 당사자인 그 어떻게 보면 네. 그 재단된 제가 평가받았던 제가
잘했다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어떤 판단이든 간에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침울하고 참 상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네. 좀 아픈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국민들의 평가를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을 일단 수밖에 없다는 지금 그 생각입니다. 새 신안이요.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새 신안이고 고무줄 잣대에 의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친박계와 비박계를 어느 정도 그냥 버무려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새 신안인 거죠. 한마디로 그냥 양쪽에서 욕먹지 않겠다 이런 그냥 절충한 타협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약인 아니, 절충안이죠. 간단하게. 네. 절충안인데 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국회의원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 책임지고 다 그만둬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우리 그 백혜련 의원님 말씀도 굉장히 저희들이 새겨드려야 될 지점이고 다만 저희들이 굉장히 반성하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맡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인적 쇄신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지금 반발 정도가 사실 약한 편이거든요. 보면은. 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당대표 선거가 곧 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서 또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많이들 봅니다. 그렇게 분석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근데 주제로 잠깐만요. 넘어야 합니다. 정치적 타격은 그 21분의 정치적 타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이 이미 올라버렸으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TV 홍카콜라, 이 코카콜라, 아이고 브랜드 이름을 제가 말해버렸네. 뭐 시원하다 이런 뜻이죠. 네, 영상을 몇 개 뭐 개국했다고 하더군요.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 체코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담 가면서 경위주로 체코 잠깐 들렸다 갔는데 관련해서 올린 영상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주장이나 청와대 주장이 둘 다 맞지 않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코에는 김정일 일가의 해외 비자금을 담당하고 총괄하던 김평일이가 체코 북한 대사로 있습니다. 또 체코라는 나라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도 북한에 대한 채권이 627만 달러나 있을 정도로 체코와 북한은 긴밀한 거래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은 절대 무상으로 정상회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무상으로 답방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대통령 한 당의 대통령 후보셨고 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인데 저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런 가짜 뉴스를 유포하셔도 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실제로 지방선거 때도 홍준표 대표의 막말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에 큰 타격을 받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또다시 저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간에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식의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근거 없고 예의 없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정리하면 체코가 북한과 관계가 가까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체코를 경유한 이유는 북한에 뭐 돈 주려고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앵커님께서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을 유추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팩트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초선 때부터 저격수 활동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가 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아주 그 표현력이나 정보력에 있어서 그 선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고 방송을 할 이렇게 보면 될 본인이 또 겁니다.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계 복귀를 하면서 가장 강한 방법 그리고 가장 큰 스피커를 통해서 정계 복귀를 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아마 이 홍카콜라, TV 홍카콜라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고 온라인에서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또 오프라인에서는 프리덤 코리아라는 또 이념 단체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아니, 볼 근데, 때는 여의도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슈를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북은 절대 무상으로 정상회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뭐 답방을 하거나 하면 돈을 줄 것 같다라고 누가 봐도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여러 이게 과연 가지로 포함되겠죠. 책임 지금, 있는 자세인가? 당장 지금 남북 공동 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철도 연결이나 도로 현대화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차근차근, 그런 것들을 네.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경제 제재가 해제되는 순간에 우리가 답방의
그게 보답일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협력이나 이런 건 앞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 말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혀 틀리죠. 공식적인 루트로 북한과 협력하고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국회에 또 우리 감시를 충분히 받고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나 이렇게 몰래 밀거래식으로 북한 정부에 뒷돈을 대줬다 이런 식의 표현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뒷돈 네. 밀거래라는 말이 있었나요? 그렇게 그런 말을 유추할 안 수 했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법을 잘 아신다고 답방이라는 해서 의미에 그거를 포괄적으로 경제 빠져나가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올바른 것은 아니라 그런 해석을 하는 알겠습니다. 자체가 홍준표 대표의 말을 좀 더 이제 부풀려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 발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김정은의 답방에 다양한 경제 지원이나 이런 거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확대 해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뜨거운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 특별감찰반원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 이번에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지시로 노무현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그때는 민간인 신분이었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첩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일단 전 관료들이었으니까 첩보를 수집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첩보 수집이 아니라고 오늘 명백히 밝혔습니다. 첩보 네, 수집이 청와대가? 아니고, 네. 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현황. 그것들에 대한 수집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반부패관실에서도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 그리고 참여정부의 인사들이 관련 기관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모은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그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백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세요. 네. 그런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그 사람들 정보를 민간인들의 정보를 가져오면 이게 그러니까 사찰이 민간인의 정보를 어떤 사찰의 방식이 그런 게 아니라 공개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비트코인 공개된? 업체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뒤로 모았다는 조사하지 것이고요. 않고 앞으로 조사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뭐 비트코인 업체가 어디가 있다면 어디가 있고 거기 대표자는 누구고 어떤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들을 생산한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게 지금 백혜련 의원님이나 또 청와대나 이 문제를 해명하면 할수록 더 꼬여간다고 봐요. 왜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권이 가장 적폐로 생각하는 박근혜 정권의 13시 문건하고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데칼코마니라 그러죠. 첫째는 이 문건, 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당사자가 민정라인의 실무자입니다. 박관천 대 김태우. 그다음에 청와대가 또 강한 부정을 해요. 청와대에서 박관천 사건 때 뭐라고 해요? 찌라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불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법 처리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박관천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김태우도 사법 처리 수순을 밟고 있죠. 또 강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 국민들이 민간인 사찰한 것이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청와대에서 자꾸만 말을 바꿔요. 무슨 말을 바꿨느냐? 처음에 문건이 나오자마자 그 불순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뭐라 그랬어? 오후에는 반부패 정책 수립을 위한 로데이터다. 그리고 우윤건 수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윤건 대사 같은 경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다. 임종석 실장이 보고 받았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또 임종석 실장이 보고 안 됐다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문제를 증폭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이 문제만큼은 청와대가 스스로 털고하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박한천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박한천 사건 같은 경우는 박한천 경장이 그때 경정이었죠. 경정이 실제로 문건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이 문제가 되면서 박한천 경정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김태우 수사관이 먼저 비리로 자기가 걸려가지고 한마디로 처벌받게 될 이기에 처한 것이죠. 지금 그리고 그것이 점점 그 비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장하고 부풀려서 유포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김태우 이 수사관이 처음에 행동을 넘어서 점점 더 여러 가지 것들을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가장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 의원님 이야기했지만 뭐 총리 그때 참여정부의 총리 아들이라든지 누구 은행장이 이런 첩보 같은 것들은
청와대 민정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것까지 왜 가져오느냐 해서 다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관은 김태우 수사관은 자기의 비위 사실이 자꾸 드러나니까 막 갖다 던지고 있다. 이게 이제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청와대 입장이나 또 여당 입장에서 이것을 부풀려진 건지 아니면 자꾸만 뭐 막 던진 건지 네. 그거는 수사를 해보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이 김태우 비서관이 무슨 김태우 수사관이 무슨 비리가 있어서 잘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건 그분의 문제고 이분이 내뱉고 있는 얘기들에 대한 진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뭐 자기가 코너에 물려서 진실을 얘기했든지 네. 아니면 진짜 본인이 좀 의료운 폭로자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엄청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냥 부풀려진 것이다, 그냥 막 던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냥 덮일 겁니다. 왜? 정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권이 말기로 가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실체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수사를 강압수사를 하게 되고 또 저는 김태우 수사관이 저는 그 형사 책임을 물어가지고 또 감옥에 갈 거예요. 그러면 일단 덮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권 말기에 덮여질 문제인가? 그리고 너무너무 적폐라고 얘기했던 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얘기다. 문재인 정권이 잘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오윤근 대사 그 1천만 원 받은 사실도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사실 그 돈을 줬다는 건설업자가 건네줬다는 우 대사의 측근 그 변호사 있잖아요. 네. 네. 그 변호사한테 1,000만 원 줬다는 건데 청와대는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였는데 이 첩보가 입수됐을 때 검찰도 이거 조사해보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저희 KBS 기자들이 확인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변호사가 그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별건 수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수사를 안 했더군요. 별건 수사라서. 그럼 이런 부분은 수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 대사가 그때 1,000만 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측근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이 보십니까? 부분은 네. 이제 보고가 조금 그때 잘못됐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때 더 훨씬 큰 금액의 사기 사건, 네. 그것이 무혐의 종결되면서 이 당사자가 나중에 그 진정서 형태로 그걸 내니까 그거를 고소를 해라, 정식으로 고소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고소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냥 종결이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수사했던 경험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가 됐습니다. 아 지금은 수사할 수 네, 없군요. 공소시효가 도과됐는데 네. 저는 우윤근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협박을 실제적으로 당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저 측근들 고소를- 주장에 따르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고소를 좀 하셔가지고 네. 명명백백하게 오히려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로 그렇게 의혹 부풀리게 할 생각도 없고요. 김태호 수사관이 어쨌든 저는 두 가지는 규명을 따로 가야 된다. 네. 김태호 수사관이 비리가 있어 잘렸기 때문에 그 원한 갚기 위해서 폭로한 것이다. 라는 부분은 따로 수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김태호 수사관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진실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비리 있어서 이렇게 폭로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된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개미 구명 하나가 저는 뚝을 무너뜨린다. 네. 무너진 뚝은 다시는 이게 복구되기 힘들다. 이거 분명히 이 정권이 알아야 돼요. 어차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개인 비리에 관한 부분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계속적으로 유출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신의 비위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니까 앙심을 품고 폭로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서야 용기를 내서 양심에 따른 폭로인지. 아니 앙심을 품어서 폭로했더라도 네. 그 앙심은 앙심이고 그 폭로의 진실 문제는 밝혀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모두 부인하고 있고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시국회 시작했고 초반부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채용비리 국정조사하기로 한 건 여야가 이미 어렵게 합의를 해놨는데 이걸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게 논란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범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주 타겟이 될 것이고요. 주 대상 목적이 될 것이고.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서울교통공사하고 강원랜드가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여야 간의 양해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여야 간에 양해된 부분은 전임 원내대표와 사이에 뭐 말씀하시는데 사실 문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고 국회에 제출된 요구서는 명확하게 서울시 고용비리에 관련된 것으로 제목도 적혀 있고 조사 대상에 있어서도 강원랜드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이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공공부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명시되지 않고 공공부문이 거기에 붙었어요. 서울교통공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아, 공공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방위로 공공부문에서의 채용 비리에 대한 겁니다. 자,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네, 이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할 때 서울교통공사만 할 것이냐, 아니면 강원랜드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이 지금 연루돼 있는데 이것까지 할 것이냐인데 어떻게 하죠? 아니 강원랜드 부분은 이미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또 불러들인다? 그거보다는 일단 새롭게 불거진 서울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서울교통공사 문제를 먼저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서울교통공사도 하는 거고요. 이미 합의할 때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께 네. 강원랜드도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사는 사실 공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갖는 위법성,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알 권리 네. 이런 차원에서라도 강원랜드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를 하면 그런 점은 있군요. 국민들이 이렇게 다 불러놓고 그렇죠. 의원분들이 장현님 같은 분들 아주 꼬치꼬치 캐묻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강원랜드 네. 사건은 저희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났지만 더 청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서울교통공사보다도 훨씬 더 심한 사건이죠. 아니 근데 지금 그 재판까지 하고 있는 거를 네. 다시 국정조사 한다는 게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뭐 그거는 별개죠. 네. 네. 그 워낙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엇갈려서 뭐 지금 국정조사 할 분들은 다 정해졌죠. 네.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겠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예산안 통과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유치원 3법도 있고 뭡니까 근로시간 탄력 근로제도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갑니까? 뭐 임시국회 때 뭐 또 좀 된답니까? 선거법도 있고요. 네. 굉장히 얽힌 게 많죠 연말에. 네. 예. 뭐 좀 타협점을 찾아야 할 텐데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 근데 저는 홍영표 네. 대표께서 제가 예산 때 네. 그 예산 마지막 협상 때 들어가 보니까 양보할 건 굉장히 양보도 잘하시고 네. 또 관찰할 건 꼭 관찰하시는 분 같으니까 잘 실타래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덕담 한마디 하셔야겠는데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님께도 잘 말씀 좀 드려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